네, 그 대한민국의 중심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여한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일찍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근현대사의 문화의 한 맥을 자리하고 있는 설락원에서 일당 큰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르는 뒷얘기, 흥미로운 역사, 문화에 대한 그런 대담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고정렬 선생님, 예, 먼저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당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분이시죠. 뭐. 네. 스님이 김일엽 스님이 저희 동경 유학을 댕기 외정시 때지 우리니까요. 벌써 뭐 100년이 가까워 100년 정도 됐나.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서 이제 김일엽 스님, 그때 당시 이제 나혜석 씨, 예, 또 윤심덕이 같은 멤버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유학하면서 오다 세주라고 이제 아버님 되시는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때 이제 태어나셨는데 결혼을 못 하셨죠. 뭐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김일엽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스님은 이제 그때 당시 3살 때 이제 3살까지는 이제 일본에서 사셨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이북에 북한 그때 당시 송기수라는 분 이제 그 아버님이 아마 친구 되시는 분인가 그런가 봐요. 거기에 또 이제 맡겨지셔가지고서 13살까지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에 이제 재능이 있으셨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김은호 화백 그분한테 이제 또 와서 양자로다가 또 거기서 또 생활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많이 좀 댕기셨죠. 뭐 이짝에 일본에서도 이제 친구분 3살 때까지는 친구네 집에서 그 아버님 친구네 집에서 이제 맡겨주셨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어제 잘하게대로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것을 그랬는데 우리 그 일당 스님하고는 우리 작가 선생님이랑은 어떻게 인연이 되셨는지요? 저는 한 5년 전에요. 그 영주에 그 현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현정. 예. 지금도 있지만 그 절이 2000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초동에 정보사라는 분이 절을 졌어요. 뭐 크게 졌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신흥수 씨한테 이제 대목장을 맡겼고 그때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갖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사라는 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좀 맡길 분을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제 스님이 거기 이제 참여가 조금 어떻게 이제 연관이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님이 저기 못 계시게 됐고 그때 인연이 됐어요. 그때 한 5년 전에 이제 그러다가 뭐 그때 바로 스님을 모신 건 아니고요. 한 2년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도 이제 그림에 또 관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색에 대해서 저기 스님이 일본의 석채를 제일 한국에 이렇게 들여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파 회장이 스님을 제일 좋아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대학 강의도 같이 나가시고 그러셨어요. 알파 회장이요? 예. 알파 회장은 작가님이 돌아갔나? 예, 그렇죠. 재작년에요. 예. 돌아가셨죠. 예. 그럼 나하고 같이
같이 대학교 미술대학교 가서 나는 채색화에 대한 거 강의하고 알파 회장은 채색을 만드는 거 채색에 대한 거 강의하고 나는 채색화 그림에 대한 강의하고 그랬어. 같이 다니면서 초청받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물감에 대한 전통 물감에 대한 맥이 끊기고 또 갈 길도 모르는 게 우리 후학들의 정말 애로였는데요. 그래서 알파서 채색을 만드는데 채색 만든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만드는 걸 모르지라나. 그래서 이제 채색 만드는 데서 내가 또 강의해주고 얘기해주고 또 알파가 채색을 만들면은 나한테 가져와서 나가 시험을 해. 이만했으면 팔아도 되겠다든지 조금 더 감화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완전한 채색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미술대학교 보급을 하게 됐어. 그게 최초야, 알파가.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 숭례문 문제도 우리가 그 안료나 단청 물감이 없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데요. 전문가가 없어서. 그때 제가 봐서는 그때다 지금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채색 같은 걸 좀 재료를 좋은 걸 썼는가 봐요, 좀요. 썼는데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난 그 과정이 악교 배합 같은 게 잘못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악교 배합에 실패다. 예, 악교 같은 거를 쓰는 방법. 예, 그게 너무 강한. 이번 숭례문의 그 단청 일어남의 문제도. 그래, 그게 저 애교도 쓸 줄 모르고 채색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남대문 그 실패하는 것도 그거예요. 불해라 그러죠? 불해를 농축한 게 악교라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악교 쓰는 법이 처음에 이제 좀 강하게 치면 강하게 초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살 낮춰야 되는데 처음에 약해갖고서 나중에 강해버리면은 밑에 게 이제 두꺼운 저기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알파 회장님하고 석체를 개발해서 대중화시키는 거에 대한 결과는 만족하세요? 응? 그 알파가 이제 그 석체나 우리의 물감을 개발해서 보급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몇 점 주십니까? 몇 번? 예, 점수요. 결과에는 만족하세요? 몇 년? 아니. 그 재료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줄 수 있냐 이거죠. 몇 점? 예. 점수를 매긴다면은 지금은 100% 잘해요. 굉장히 그 성과도가 있네요. 100% 지금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채색 만드는 회사가 알파하고 뭐 또 있다고 하죠? 예, 있죠.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알파 채색이 기준 좋을 겁니다. 네. 그러시면 그 석체라고 하는 게 돌가루 아니에요? 돌가루예요. 예. 선생님 그 작품의 대부분이 석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석체. 굳이 그 석체로 하신 이유가 석체로 그림을 그리면 뭐가 좋을까요? 뭐라고? 동양화를 석체로 그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채색에는 분체, 석체가 있는데 분체는 채색이 약해요. 그리고 색이 변한다고 분체는. 근데 석체는 제일 첫째 턱 쓰면 색이 안 변해. 돌가루니까. 안 변하고 이 그림은 그리는데 제일 첫째 중량감이 있어야 돼요. 중량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그림에 나오는 감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에는 그림 그릴 적에 남정화하고 북정화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말이야. 남정화는 못 가지고만 하는 게 남정화 아니에요? 북정화는 사성해가지고 채색을 주로 쓰는 게 북정화야.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일정 시대는 북정화가 많이 발행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는 화가들이 일본에 출품을 해서 일본 전람회
그거는 남정화가 아니고 북송화를 출품을 했어요. 그랬는데 해방대구는 채색을 사질 못해. 다 사다 가서 쓰다가 해방이 되니까 채색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연하게 수묵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술대학교에서도 북정화를 안 가르쳐주고 남정화밖에 안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홍익대학이나 그런 데서는 처음에는 남정화만 했는데 나중에 북정화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잖아. 그럼 북정화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북정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홍익대학이 청경단이 음보를 가서 가르치게 된 게 북정화를 가르치면서 남정화하고 겸했어. 그 당시에. 근데 서울대학교는 하기도 북정화를 못 가르쳐줬어요. 하니까 북정화 가르치라고 학생들이 데모한 일이 있거든. 책상 위에서는 북정화, 남정화는 있는데 왜 북정화를 안 가르치느냐.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북정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난 못 오게 했어요, 한국에서. 왜 못 오게 했는지 알아요? 거기에 또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나를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박대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는 건 다 일본화라고 그래. 왜 일본화야? 도양화에 이제 북정화지. 일본화다고 한 거는 북정화를 갖다가서 자기 나라 이름을 써가지고 일본화다고 한 거지. 원칙은 북정화라. 도양화에는 남정화, 북정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조선화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또 한국화다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래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말이야. 예술진흥원에 안국동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대학로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는 안국동 내거리 있는데 그 근처에 있었어. 그래 내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개인드라마를 하게 돼요. 예술진흥원에서.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내 그림을 살아왔는데 나는 호당 얼마거든. 그 당시는 호당 20만 원 받았던가 아마 그런 거야 아마. 지금은 200만 원이에요. 예술의 전당에서 할 적에는 200만 원 받았는데 그때는 20만 원 될 거야 아마 했는데 호당 20만 원이 되는 게 뭐냐고 물어. 호를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당을 엽서 한 장이 1호인데 그 1호가 이제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라서 여기서는 뭐 반절이 얼마고 뭐 매라더라 전제가 얼마고 그러는데 이게 호당이 되는 게 뭐냐고. 그래 내가 그 호당 가격 얘기를 또 했거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신용을 안 해. 그 호당 얘기를 하니까 서세옥이가 또 서울대학교 학장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서세옥이 한 데 가가지고 물었던가 봐야 아마. 지금 김태신이 된 사람이 전람회 하는데 호당 얼마다고 하는데 호당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통정서 공부하는 사람이고 일본 하단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 않겠나? 그러니까 호당 가격이 그게 호당 20만 원 되는 얘기를 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국 작가들이 호당 얼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때부터는 또 이젠 반절이 얼마고 전지가 얼마가 아니야. 김태신이가 이제는 호당 얼마 받았는데 우리들도 호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호당 가게가 생겼어. 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몇 년도입니까? 네?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니까 처음 오셨을 때 그러셨던 거예요? 선찰남에? 스님이 저기 예. 그 옛날부터 젊어서부터요 예. 한국 유명한 화가들을 일본에 그 교류전을 많이 예, 했나요? 그 저기를 스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돈 다 스님이 다 대갖고서 다 도와주고. 그래서 어. 이 한국엔 말이야 제일 큰 허백년 선생 연진회라는 거하고 이당 김은호 후석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연진회 후석회에서는 또 뭘 또 만들어서 뭐 백양회? 백양회 되는 게 있어가지고 또 백양회 이제 이당 김은호 선생이 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총무원장이 다 사갔대요. 했는데 미칠 날부터 후석의 졸라매 운보가 왜 우리 후석의 졸라매를 먼저 하죠 왜 연진의 졸라매를 먼저 했느냐고 그런 하길래 내가 운보하고도 또 말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진의 졸라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후석의 졸라매를 우리 한국 문화원에서도 하고 시비야 공원 있잖아요. 시비야 공원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화랑이 있어. 시비야 화랑에서 또 후석의 졸라매도 하고 대판서도 졸라매 하게 됐는데 그땐 박래연이하고 운보하고 와서 박래연이 알죠? 네. 운보 마누라. 대학을 사용하죠. 그래 대판서도 하는데 그게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슨 에피소드냐 그러면은 호텔에 두 사람씩 한 방에 두 사람씩 자게 되지 않아? 그랬는데 나는 남능 선생 제자 하고 난 한 방에서 자고 운보하고 박래연은 옆방에서 사는데 박래연이가 막 살려 다섯 개 때 그런 거거든. 그게 살려달라는 건데 5개 때 무슨 쌈이 나서 그래가 쌈이 났는가 그런 거기에 2층에 들었는데 2층에 있는 손님들이 문을 열고 다들 나와봐서 그렇지 않고서 호텔가 막 떠나도록 소리 지르고 싸움을 하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박래연이 나보고 동생이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나이가 우애니까 아 동생 봐 이거 운모를 내게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못쓰게 그런 하길래 내가 살려달라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래서 운보가 때리지 않고 물러서고 말았거든. 내가 나가니까 하여간 운보하고 또 박래연하고는 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운보가 그게 여자를 상당히 세거든. 그러니까 박래연은 귀찮으니까 또 절로 가라고 하니까 때렸던가 봐요. 때리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불러졌어. 그런 일이 대판에 백양을 절라면 스님이 롯데호텔에서 전시할 때는 있었는데 그 김짐이 뭐야 그 운부 다 와가지고 테이프 끊었다거든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문인화와 그 수묵화에 젖어일 수밖에 없었고 해방 공간이 그것이 동양화라는 이름 하에 한쪽에 편식하는 꼴이었는데 우리 일당 스님이 제안한 이야기들 이런 줄거리 속에서 북정화 남정화라고 하는 큰 울타리 동양화라는 큰 범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북정화를 한국에 보급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문화교류 전람회를 한국서도 하고 일본서도 하게 됐거든. 할 적에 알파 회장이 많이 협력을 했어요. 그때 채색도 다 이렇게 제공도 하고 소보라고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채색어가 발달된 거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국전에
국전에 북종활 가지고 가면은 저건 서양활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이 사람들이 뭐서 심사하는 것 때문에 뭘 알아? 그러니까 북종활 가면 북종활선 유학으로는 약하니까 낙선시키는 거라. 내가 그래서 청경자 씨가 얘기했거든. 왜 북종화 가면 다 낙선시키고 서양화만 서양화과로 보냈느냐고. 그래서 청경자 보고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가르치라고. 이 북종화에 된 채색화에 된 건 그래가지고 북종화가 또 일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국전이라는 것들은 말이 아니더래서 우리 한국 화단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일단 뭐 우리 후학들이 진통 속에 그 한국화라는 이름을 커리큘럼으로 설정하는 것까지도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뒤에 우리 일당 큰 스님이 근현대사의 어떤 아픈 것이든 아니면 창조하는 것이든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든 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오늘 그 본 주제 중에 하나인 그 성락원의 유래와 거기에 얽힌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귀중한 오늘 그 자료를 채록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스님, 응? 여기 그 성락원에서 성남원, 예. 성남원. 예, 원에서 과연 근현대사의 우리 선배들이 무슨 일을 했고 예컨대 우리 그 만해 스님이나 또 만공 스님이나 이런 여여한 그 어른들께서 이 성락원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성락원에서 성남원에가 이제 한국의 고성들 고성회를 하고 성남원에서 본래는 여기가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아지트들했는데 여기가 좁거든요. 그래 이제 선악원을 넓으니까 그걸로 또 가기도 하고 인원이 적으면 또 여기 와서 또 하고 또 선악원에서는 밤에 하는 게 아니고 낮에 어른들하고 부패를 하고 그러거든. 부패 하는 걸 숙련해가지고 부패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나 저녁 때 같을 때는 여기서 와서 여기서 인원이 적으면은 여기들 모이고 그런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으면 선락원 밑에서 하고 또 인원이 적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은 선악원에서 하고. 선악원. 여기가 아니고 딴. 예 선락원. 네. 내가 그때 그 사진 보여줄까? 네. 그때 이제 모였던 분들. 요 뒤가 거기가 성남원. 아 이게 성락원. 여기에 그럼 여기에. 아니야. 안국동 그 성락원. 성남원. 거기에 서고 있는 게 원장이에요. 저희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만해 큰 스님 얘기를 만해 한용운 스님은 인자 만났다나 네. 집이 큰 집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 매요. 여기도 그래도 이거 5사람 6사람 안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한용운 선생 집에는 집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비밀로 모이는데 거긴 못 모이고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이제 한영은 선생이 먼저 여기 오면 다들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이제 오차도 자시기도 하고 또 밤에는 밤참도 만들고 여기서 밤참도 여기서 만들어서 밤에 밤참들어서 자시고 그렇게 한 자리가 여기인데 한영은 선생 그 자체도 내가 그때 성악교 학생이지만은 그때도 건강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냐면은 일본 경찰서에서 취재를 받고 너무 그런 하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가 봐요. 중학교 때. 그런 내용을 내가 말씀하시는 거.
난 중학교 학생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꼬치꼬치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대로 스님 말하는 대로 그저 듣고만 있었고 나 한 대 더더라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 자금 가지고 가는 김봉률 씨냐 최범술 씨 최범술 씨 알지? 네. 효당 지금 허가 효당 스님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더듬어서 알려주지 내가 뭐 질문해가지고 더듬나 뭐 그 당시 그렇지 않고서 하면은 효당 스님이나 이제 집사 김봉률 씨 주지나 그 사람들은 야 꿈에 야가 이제 가방이어가지고 와서는 가방을 내가 가방을 열고 이렇게 주는 거 그거 알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그때 내 중학교 1학년쯤인가 그럴 거야. 중학교 1학년쯤인데 아는 어디는 조금 꼬매를 다들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김봉률 씨가 야가 이 가방에다가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무사히 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가서 하는데 그때는 경부선 부산서 서울로 기차가 또 있고 또 신의주 만주로 가는 기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경부선 타고 서울에 오게 되면은 이등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 집은 선반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보자고 그러질 않아요. 하면은 선반에 있는 거 집 내려놓고 전부 다 까서 다 보여주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때 중학교 학교 전복 입고 중학교 모자 쓰고 다니니까 형사들도 알잖아요. 일본 학교 학생인 줄 아니까 내 가방은 안 뒤지거든.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너 스님 되시는 거예요 이때가. 나를 오는 걸 기다려요. 그래 부산에도 내가 그저께 3박 4일로 부산에 갔다 왔는데 그건 하동산 스님이 있었거든. 그것도 그 사진에 하동산 스님도 있어. 이 사진에도 청당 스님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래 하동산 스님은 내가 일본서 오는 걸 기다려요. 이제 얘기했지만 한국에 나오게 되질 않아요. 네. 나오게 되니까 여긴 칠성각이야. 이건 채가 없었어요. 한걸 이제 오해서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내가 만드는 거야. 저 목수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임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 어디예요? 응? 지금 모임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예요? 저 밑에 대웅전 자리예요? 대웅전은 본래부터 대웅전이 있어. 그것도 한 불났어. 네. 불나가지고 또 새로 전 건데 해방되기 전에. 그럼 원래 건물은 어느 거예요? 원래 건물에 대웅전이 있고 명부전이 있고 그 앞에 그 종무소 있잖아요. 네. 우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 새 일본에서 세 12월 달 그때는 그 세 개만. 네. 그 종무소에 이력스님이 거기 있어서 이력스님이 거기 있으면서 청춘을 불살르고자 하는 책은 거기서 그 방에서 쓴 거예요. 성나원 이 자체의 유래가 너무나 귀중한 독립운동의 자료들이 그 안에 실제로 움직여졌고 스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그 이력 스님과의 관계와 또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금 네. 그래서 그 이력 스님이 여기 주재하시면서 계셨던 에피소드하고 또는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 자금이 오고 갔던 그 이야기 특히 이 일당 스님께서 이력 스님과의 정신적인 관계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네. 이력 스님이 여기서 청춘을 불살르고 여기 있을 적은 내가 한국에 못 와요. 일본에서 한국에 못 온다고.
왜 못 오냐면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오냐고. 이성만도 여권을 안 줬는데 뭐 여권 못 내게 비자를 안 줬어. 응. 그 에피소드 말씀하세요. 그 비행기 타고 온 거. 그래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때는 유태하가 공사야. 그땐 대사관이 아니야. 그때는 공사 고직강이다 그래서 공사관. 네. 근데 유태하가 공사예요. 그런데 한국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미국 기자가 됐어. 미국 기자로 해가지고 여의도가 병장이에요. 그 당시는 여의도. 그래 여의도를 내렸거든. 내리니까 막 신문사에 뭐에 막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미국 기사가 왔다고. 그 인터뷰하라들 또 쫙 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그런 했는데 와룡동을 몰러 가서 다 달라졌기 때문에 기모노 화배 집배. 그래 와룡동에 와야 내 방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 다 거기서 만날 거 아니 가서 그래서 파출소 파출소 형사가 그 기사 보고 말이야. 기사 보고 와중동 안내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가 와중동을 안내해줘요. 물론 자동차 택시 타고서 와중동을 갔는데 길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단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왔냐고 그래가지고 막 놀라서 직원들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놀라고 다 그러겠는데 그러는데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따라댕겨요. 그래 이당 영감이 왜 당신네 따라댕기느냐고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정보부에서 온 사람이 우리는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댕기는 거지 뭐 달래서 댕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당 그 아버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날 잘못되면 안 되겠으니까 마음으로 한다고 하기 위해서 댕긴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대로 있을 동안 그대로 있고 또 제주도를 또 가게 된 내가 내 처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했는데 제주도 사람인데 대판 음악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을 해. 백두학원이라는 게 우리 한국 민단계통의 학교야. 중고등학교. 그래 거기 음악 선생 일로 있는데 나는 또 거기 미술 선생 일로 있기도 해요. 여기 한국을 못 나오시는 바람에. 한국에 못 오게 돼. 그땐 또 서재필 박사 딸하고 결혼하는 약속까지 다 했는데 6.25 동란 때문에 못 나와요. 내가 또 채색 사러 갔다가 못 나오신 거예요. 채색을 살아가가지고 6.25 동란이 돼가지고 나오질 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져간 돈은 다 쏙뿌리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미술 선생 일로 있으면서 우리 그 보살하고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해. 5년 동안 연애하는데 손목도 한 번도 안 잡고 그것도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했는데 우리 보살네 집안에서는 그때 내가 설천이거든. 육기무라 설천 그 고제 아니냐고. 안에 5년 동안 있으면 손도 안 잡아보고 키스도 안 하는 남자가 고제지. 그게 무슨 남자가 그런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스님, 그럼 여기 일호 스님은 얼마나 계셨습니까? 3년 계셨다고 그러는 아, 여기요? 여기서 그러니까 일호 스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원인은
수독자 견성함에 있으면서 이 사회를 내려오질 않았대요. 그랬는데 일업스님도 몸이 편안찮고 병원에 가고 하려니까 여기 또 주지가 법성스님인데 그 법성스님이 일업스님 제자거든. 네. 그리고 또 일업스님 제자고 법성스님 어머니가 또 스님이 돼. 법성스님 어머니도 스님이 돼요. 왜 네. 스님이 되냐면은 법성스님 어머니도 그때는 기상으로서 설에서 안 날렸던가 보야. 난 모르는데 얘기 들어서 법성스님이 나보다 모이기 때문에 내 누님이 되거든. 그래 누님하고 내가 있기도 해요. 있게 되는데 그 세트에 3개. 법성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기생일로서 서울 기생일로선 아주 대단했던 거 뭐야. 했는데 이 자리가 여기가 이게 복숭아밭이야 본래는. 그랬는데 식도원이라고 있었어 종로에. 우리 한 식도원. 그건 왜 기생들도 두고 왜 그 손님들 오면 나가서 하고 왜 그런 식당 있잖아요. 저 낙원동에도 있잖아요. 그런 요정 얘기하시는 거죠? 요정. 예, 기생들도 두고 하는 식당. 그러는데 그 식당원 원장이 사장이 말이야. 사장님 이게 별장이야 여기가 본래. 여기가 복숭아밭이고 했는데 그 보성스님 어머니 한데 이 땅을 몇천 평인가 몰라. 이걸 줬어 여기다가 닭이었대 짝까지. 절을 지라고. 그래서 불사를 했네. 그때 옛날 얘기야. 그래서 전 거예요. 줬는데 김상업이라고 알지? 네. 동아일보 그 사장도 하고 했는. 법성스님이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왜 시집을 갔냐면 그거 본래 아들이 애를 못 낳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낳기위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가가지고도 애를 못 낳아서 그래서 거기서 또 떼겨 나와가지고 일업스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법성스님이 그래서 이걸 자기 어머니한테 이걸 맡아가지고 이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 오게 돼가지고 법성스님이 날 보고 말이야. 일업스님이 여기다 가서 지방에 절에 있는 비구니들이 서울에 오더라도 걸망 벗어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걸망 벗어놓는 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거야 법성스님이. 그러면서 나보고 여기 그 앞에 해관 짓는 것도 나를 보고 좀 협력해서 밑에 지라고. 그 두 동 있잖아요. 큰 거 3층짜리하고 있잖아 단독. 그거를 스님이 내가 얘기할게. 우리 한국 작가들 물론 허병현 선생도 그러고 이당 김원호 아버지도 그러고 서세옥이니 은본이 지금 살아있지만 김옥진 옥산 선생이니 몇몇 사람들 33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림을 하나 다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전집이야 그게. 앞에.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저기.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책에 나온 게 아니고 법성 스님 책에 나왔어요. 동생 이것 좀 법성 스님 저 책이 이름이 뭐예요? 내 책이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서. 그걸 주세요. 예. 거기에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지트가 된 거야. 이성계가 개국해서 유교 중심의
승유 정책에 의해서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응? 그 배불 승유 정책이 조선 시대의 한 축으로 내려오면서 불교 지도자들이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꼴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가 귀한 자료가 되는 이유는 사대문에 들어오는 것도 일제치하의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사대문에 들어올 수 있게끔 불자들을 그렇게 유도해서 스님들을 괴뢰 정권이 돼버리는 그런 그 누가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몇 년 전에 그 진관사에서 태극기가 나왔을 때 태극기가 나왔어요. 진관사에서. 그래서 열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금 30억을 지원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불교 유적지에서 불교와 관계되는 것에서 독립운동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없어? 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 예, 거의 또 그 피폐해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이든 유형이든 너무 중요하다. 그럼 오히려 그 불교는 친일 세력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상징적으로만의 스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락을 우리가 꼭 그 하나의 성육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터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작품 세계와 또는 그 스님의 여기 성락원의 유래를 보니까 굉장히 깊고, 또 마지막에 스님이 작가들을 모아서 앞에 회관을 지었다는 얘기는 눈물이 아주 스님이 성큼하네요. 스님, 여기 이 성락원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문화유산이 되고 여기가 도도한 도량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암 말입니다. 네. 성남암을 살릴날 것 같으면은 스님네가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물론 하게 되면은 강원도 있어야 되고 선방도 있어야 되고 이판사판이 있어야 돼요. 네.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판사판이 되는 거 알아요? 네. 이판사판이 있어야지 이판사판 없어가지고는 안 돼요. 내 이번에 가서 법무사 갔더니 법무사에서도 큰 스님이 그 얘기합니다. 그 큰 스님이는 하동산 스님 제자인데, 그 스님도 이판사판이 없어. 지금 왜 없어졌냐면은 이판 스님들 소종불교가 주요한 걸로 생각하지 대성불교를 주요한 걸 안 생각해요. 왜 안 생각하냐면 대성불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본 불교다고 생각한다고. 왜 일본 불교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소성불교가 있었고 대성불교가 있었는데, 불교를 포교를 하고 사업도 해야지. 사업을 해야 돼요. 뭐 먹고 살아? 신도도 갖다 주는 것만 먹으면 돼요? 신도한테 보수도 해주고 신도들도 뭘 이렇게 자꾸 협력을 해줘야 돼요. 했는데 신도들한테 받아먹기만 하고, 그게 중돌이, 그런 놈이 중돌이 어디 있느냐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거 했거든.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성불교, 대성불교 두 가지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많이 협력해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